마지막 재판이 열리던 날 남편 김민주는 내가 나쁜 엄마이자 아내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모든 재산과 우리 딸의 양육권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제 7살 딸 수아의 목소리였습니다. 수아는 재판장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엄마는 모르는 걸 하나 보여드려도 될까요? 재판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딸은 다가와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며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서울의 부촌인 강남의 그들 집에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서연은 소박한 실내복 차림으로 새벽부터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따뜻한 아침 식사의 부드러운 향기가 세탁실 구석에서 돌아가는 세탁기의 세제 냄새와 뒤섞였습니다. 서연은 빠르지만 조용하게 거의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수년간 그녀는 남편 민준의 평화를 방해하지 않으려 애쓰며 자기 집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아침 6시 민준이 위층에서 내려왔습니다. 그의 모습은 흠잡을 데 없었습니다. 갓 달인 셔츠 차림의 그가 나타나자마자 서연은 즉시 뜨거운 블랙커피 한 잔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아침 식사 접시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민주는 앉아서 컵을 들었습니다.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였습니다. 오늘 커피가 좀 쓰군. 민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응시하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이번에는 잘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서연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아침 식사 접시를 밀어내고 말없이 몇 입 먹을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다음 지시를 기다리며 식탁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런 지시도 없었습니다. 둘 사이의 침묵은 너무나 두텁고 차가워서 커피 위로 피어오르는 뜨거운 김마저 얼려버릴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웃음 가득한 아침 식사를 함께한 것이 언제인지 이미 잊었습니다. 아마도 민준이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하고 출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니 3년 전이었을 겁니다. 수아는 일어났어? 민준이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네 여보. 샤워하고 있어요. 곧 아침 먹으러 내려올 거예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과연 얼마 지나지 않아 계단에서 작은 발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7살 딸 수아가 깔끔한 사립학교 교복을 입고 식당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아이의 미소는 아침의 분위기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며 환하게 빛났습니다. 엄마, 아빠, 좋은 아침. 수아는 서연의 뺨에 뽀뽀하고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딸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공주님. 빨리 먹어. 아빠가 학교에 데려다 줄게. 와, 아빠랑 같이 간다. 수아가 기쁨에 차 외쳤습니다. 서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적어도 수아 앞에서는 민준이 따뜻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이 짧은 아침 식사 시간은 그들이 가족으로서 함께 보내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수아가 식사를 마치자마자 민준은 즉시 일어나 서류 가방을 들고 수아의 이마에 뽀뽀한 뒤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서연이 없는 사람인 양 지나쳤습니다. 작별 인사도 뽀뽀도 심지어 한 번의 눈길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고급 세단이 차도를 따라 멀어지는 굉음만이 거대한 집의 공허함 속에 서연을 홀로 남겼습니다. 오전의 나머지 시간 동안 서연은 식탁 정리, 설거지, 빨래, 방 청소 등 정해진 일과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놀라울 정도로 꼼꼼하게 해냈습니다. 그녀는 항상 집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집이 충분히 깨끗하고 음식이 충분히 맛있고 자신이 충분히 조용하면 어쩌면 예전의 민준이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민준은 영원히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정오에 서연은 학교에서 수아를 데리러 갔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친구들, 미술 수업, 혹은 점심에 대해 제잘거리는 것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엄마, 오늘 선생님한테 칭찬 스티커 5개 받았어요. 질문에 대답을 잘했거든요. 수아는 엄마의 손을 잡고 지저귀었습니다. 와, 우리 딸 정말 똑똑하네. 서연은 진심으로 축하하며 아이의 작은 코를 살짝 꼬집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서연이 수아의 신발을 벗는 것을 도와주고 있을 때 문 앞으로 오토바이가 바디샷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퀵서비스 기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서연 씨, 등기입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주문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다가가 크고 두꺼운 갈색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고 오른쪽 상단에 법무법인 로고만 있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예요, 엄마? 그녀를 따라온 수아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가, 아마 광고 같은 거겠지. 가서 옷 갈아입고 그러고 나서 점심 먹자. 서연은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들리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수아가 자기 방으로 달려가자 서연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뜯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안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맨 위 페이지의 첫 문장은 서연의 숨을 텄게 했습니다. 이혼 소장. 서연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이명이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이 잘못된 것이길 바라며 그 단어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원고 김민준, 피고 박서연, 소송 사유, 아내가 혼인 의무를 완전히 저버렸음. 서연은 속이 메스꺼워졌습니다. 저버렸다고? 그녀는 이 집에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습니다. 민준의 요청에 따라 경력을 포기했습니다. 수아를 돌봤습니다. 매일 아침 민준의 셔츠가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도록 신경 썼습니다. 그가 말하는 저버렸다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일까? 그녀는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민준의 요구사항을 보자 그녀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것들은 잔인했습니다. 민준은 이혼뿐만 아니라 서연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아이를 제대로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수아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서연이 재정적으로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았으며 모든 재산은 오로지 자신의 노력의 결과라고 주장하며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포함한 모든 공동 재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서연은 차가운 나무 바닥 위로 힘없이 주저앉았고 서류들이 그녀 주위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민준이 몇 달 동안 그렇게 차가웠던 거구나. 이것은 그가 그녀 몰래 뒤에서 꾸미고 있던 계획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평소보다 이상할 정도로 일찍 퇴근했습니다. 그는 문지방에 서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서연을 그리고 흩어진 서류들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차가웠고 어떤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무슨 뜻이에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말없이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는 넥타이를 풀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부인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읽은 그대로야. 난 더 이상 당신과 살고 싶지 않아. 서연 씨, 당신은 실패했어. 아내로서도 엄마로서도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했다고요? 서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신음했습니다. 나는 이 집을 돌보고 수아를 키웠어요. 집을 돌봤다고? 민준이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이 한 거라곤 내 돈을 쓰는 것뿐이었어. 수아는 더 나은 엄마가 필요해. 당신처럼 울고 불평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엄마 말이야. 하지만 모든 재산과 이 집, 그리고 수아까지. 여보, 당신이 그걸 나한테서 뺏어갈 순 없어요. 서연이 히스테릭하게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몸을 굽혀 서연이 전에 본 적 없는 날카롭고 증오에 찬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뺏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거야. 내 변호사가 모든 증거를 모아놨어. 당신은 아무것도 못 가져가. 서연 씨. 당신은 이 집에서 빈손으로 나가게 될 거야. 민준은 일어나 양복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계단 쪽을 쳐다보며 수아가 듣고 있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둬. 민준이 오싹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변호사 말로는 당신 딸조차도 법정에서 당신이 얼마나 무능한 엄마인지 증언하게 될 거라고 하더군. 서연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고 그녀의 심장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민준은 그녀와 이혼하고 싶어 할 뿐만 아니라 그녀를 완전히 파괴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잔인한 대면 후 민준은 마치 서연이 위협적인 존재인 양 손님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서연은 딸의 방에서 밤을 새웠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잠든 수아의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민준이 수아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수아는 그녀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이 그녀의 어린 딸에게 무슨 말을 한 걸까? 그 생각은 다른 어떤 비난보다도 그녀를 더 괴롭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그는 수아를 깨우고 교복을 준비해주고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서연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가 엄마 눈이 왜 부었냐고 묻자 민주는 무관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으신가 봐. 공주님. 그들이 나가자 서연은 진정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녀는 싸워야 했습니다. 수아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고 도시의 유명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의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현실이 곧 그녀를 덮쳤습니다. 변호사들은 돈이 필요했고 착수금, 상담료가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자신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세월 동안 민주는 그녀에게 식료품비와 수아의 학비로 정확히 계산된 월간 용돈만 주었습니다.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가족 비상금이라고 생각했던 공동계좌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연은 휴대폰의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잔액이 표시되었을 때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원. 계좌는 비어 있었습니다. 불가능해. 수억 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연은 시스템 오류이길 바라며 페이지를 새로 고침했지만 숫자 0은 완고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열었고 그녀의 눈은 공포로 커졌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민주는 체계적으로 거액의 돈을 인출하여 서연이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마지막 인출은 불과 3일 전에 이루어졌고 계좌의 나머지 잔액을 모두 비웠습니다. 민주는 이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는 단지 떠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도록 의도적으로 그녀의 재정적 수단을 박탈했습니다. 서연은 절망감에 울었습니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변호사를 고용할 수 있을까? 그녀는 결혼 예물이 생각났습니다. 그녀는 침실로 달려가 보석함을 열었습니다. 그것은 비어 있었습니다. 몇 개의 모조품만 남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갑옷까지 가져갔습니다. 절망에 빠진 서연은 법률 구조기관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친구에게 전화해서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친구는 그녀를 동정했지만 이름을 알려주는 것 외에는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이름은 이정훈 변호사님이세요. 친구가 말했습니다. 낡은 상가 건물 위층에 작은 사무실이 있어요. 비싼 변호사는 아니지만 정직하고 헌신적인 분이세요. 그분께 가서 상황을 설명해 보세요. 아마 도와주실 거예요. 서연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지갑에 남은 마지막 현금을 가지고 그녀는 택시를 타고 그 주소로 갔습니다. 이정훈 변호사의 사무실은 친구가 묘사한 그대로 작고 소박하며 페인트가 벗겨지는 낡은 건물 위층에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두꺼운 안경을 쓴 차분한 성품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를 중간에 끊지 않고 인내심 있게 들었고 가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할 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이 변호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서연 씨,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하셨군요. 그는 단지 이혼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군요. 알아요, 변호사님. 하지만 전 재산에는 관심 없어요. 전 그냥 수아를 원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갚겠습니다. 분할해서 갚을게요. 뭐든지 하겠습니다. 절박한 서연이 애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돈 문제는 나중에 생각합시다, 서연 씨.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움직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소송은 이미 제기되었습니다. 우리는 즉시 답변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변호사는 서연에게 기다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방을 나갔다가 몇 분 후 복사본으로 가득 찬 서류철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민준 측에서 제출한 소송 서류였습니다.
남편분의 변호사는 최진혁 변호사입니다. 그는 날카롭고 더러운 수법을 쓰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이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어떤 증거를 제시했는지 봅시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서류철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기 집 내부 사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부엌에 쌓인 더러운 그릇들, 장난감으로 어질러진 거실, 빨래 바구니에 쌓인 더러운 옷더미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공평해요. 서연이 항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아팠을 때 그가 찍은 사진들이에요.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는데 민주는 전혀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는 일부러 이걸 찍은 거예요. 서연 씨, 유감스럽지만 이것은 당신이 집을 돌보지 않는 게으른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는 조작입니다. 이 변호사가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였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한 번도 산 적 없는 명품 가방, 보석, 비싼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 비용 목록을 보았습니다. 이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 이런 것들을 사지 않았어요. 이것이 당신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였나요?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가족카드요. 민준이 관리했어요. 필요할 때 쓰라고 했지만 자기 주카드가 한도를 초과했다며 자주 가져갔어요. 오, 세상에, 그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서연은 세상이 빙빙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사소한 친절 하나하나가 사실은 그의 사악한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변호사는 마지막에 있는 두꺼운 문서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치명적입니다, 서연 씨. 그게 뭐죠, 변호사님? 이것은 전문가 증인, 즉 아동 심리학자의 진술서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연에게 보고서를 건넸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읽었습니다. 보고서는 차가운 임상적 언어로 작성되었습니다. 심리학자가 서연과 수아의 상호작용을 비밀리에 관찰했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결론은 서연이 정서적으로 불안정하고 딸의 필요를 소홀히 하며 수아의 심리적 발달에 해로운 엄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아이의 정신 건강을 위해 민준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줄 것을 권고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언제요? 언제 이 관찰이 이루어졌죠? 전 어떤 심리학자도 만난 적이 없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관찰은 공원, 쇼핑센터, 그리고 당신이 딸을 학교에서 데려올 때 등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변호사가 그녀를 응시하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수아는 항상 저와 함께 행복해 보였어요. 이건 중상모략이에요. 이 심리학자는 누구죠? 이 변호사는 보고서에 표지를 넘겼습니다. 이름은 윤채원입니다. 윤채원 박사라고 되어 있네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 그녀의 모든 자격증이 있습니다. 매우 전문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이 변호사는 서연을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 이 여자를 아십니까? 윤채원 씨요? 서연은 혼란스러워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요, 변호사님. 몰라요. 제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운 남자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현실은 조용한 지옥이었습니다. 민주는 집을 나가지 않고 그저 손님방으로 옮겨갔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집은 이제 구석구석의 감정적인 지뢰가 숨겨진 얼어붙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적과 함께 살아야 했고 매일 아침 그를 봐야 했으며 수아 앞에서는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해야 했습니다. 민주는 아이 앞에서 자신의 전략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였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하지 않았던 일인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비싼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만화 속 공주가 그려진 큰 상자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수아야, 이게 내 새 태블릿이야. 민준이 딸을 껴안으며 외쳤습니다. 옛날 것보다 훨씬 좋아. 카메라도 더 좋고 아빠가 게임도 많이 설치해놨어. 수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와, 고마워요, 아빠.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서연은 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들의 딸의 충성심을 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와 경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아에게 무엇이든 사줄 돈 한 푼 없었습니다. 알겠지, 공주님. 민준이 서연을 조롱하듯 쳐다보며 새 태블릿을 켰습니다. 아빠랑 살게 되면 매주 새 장난감을 살 수 있을 거야. 옷이나 갤 줄 아는 누구와는 달리 말이야. 서연은 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민준에게 욕을 하고 싶었지만 수아 앞에서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화를 낸다면 그것은 민준이 그녀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비난을 확인시켜주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빨래를 계속 갤 뿐이었고 민준의 독이 방 안을 가득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공포는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은 체계적으로 서연의 엄마로서의 권위를 훼손했습니다. 서연이 저녁을 준비하면 민준은 부엌에 들어와 음식을 맛보고 수아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가, 국이 또 좀 짜네. 괜찮아. 내일은 배달시켜 먹자. 서연이 수아의 숙제를 도와주려고 하면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내가 할게. 엄마가 가르쳐주는 방식은 너무 복잡해. 너만 헷갈릴 거야. 서연은 자기 집에서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요리를 못하는 걸까? 정말로 자기 딸을 가르칠 수 없는 걸까? 민주는 자신의 역할을 너무나 잘 연기하여 서연을 무능한 여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끼인 수아는 혼란스러운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사랑하는 것이 분명했지만 아빠의 모든 관심과 선물도 즐겼습니다. 때로는 수아가 보호를 구하듯 서연에게 꼭 달라붙었지만 다른 때에는 특히 민준이 무언가를 속삭일 때면 어색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이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조용히 수아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수아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이 사준 새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수아에게 이불을 덮어주려고 다가갔을 때 그녀는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수아의 작은 손이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곰인형이 아니었습니다. 서연은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내섰습니다. 그것은 수아의 낡은 태블릿, 화면이 여러 군데 깨진 그 싸구려 태블릿이었습니다. 유리 조각에 다칠까봐 서연이 항상 가지고 놀지 말라고 했던 바로 그 태블릿이었습니다.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수아는 여전히 그 망가진 태블릿을 가지고 있는 걸까? 책상 위에 더 새 것이 있는데 왜 베개 밑에 숨겨두는 걸까? 서연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단지 낡은 장난감에 대한 아이의 애착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그 망가진 태블릿이 모든 것을 바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절정은 며칠 후에 찾아왔습니다. 서연은 수아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아에게 가장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를 구워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수업 종료벨이 울린 지 1시간이 지나도 수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학교에 전화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민준이 수아를 데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도졌습니다. 민준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여러 번 전화했지만 그는 받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거실을 서성이다 거의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민준의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아는 웃으며 들어왔고 놀이공원에서 산 물건들로 가득 찬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민준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어디 있었어요? 왜 수아를 데려갔어요? 나한테 말도 없이 난 걱정돼 죽는 줄 알았다고요? 서연이 눈물과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마법의 나라 놀이공원에 데려가 줬어요. 엄마, 정말 재밌었어요. 수아가 즐겁게 외쳤습니다. 민주는 서연을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걔 아빠야. 내 딸을 데려갈 권리가 있어. 게다가 당신은 어차피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잖아.
하지만 나한테 말했어야죠. 왜? 당신이 당신의 드라마로 우리 재미를 망치게 하려고? 그때 서연은 그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여성용 향수였습니다. 민준의 셔츠에 묻어있는 섬세하지만 낯선 향기였습니다. 그것은 서연의 향수도 민준이 평소에 사용하는 콜롱도 아니었습니다. 여보 당신. 민준은 서연의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그녀가 그 냄새를 맡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수아가 새 장난감을 숨기러 자기 방으로 달려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단둘이 남자, 민준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매우 가까웠고 그의 목소리는 낮고 도끼 가득하게 속삭였습니다. 눈치챘어? 정말 내가 당신처럼 지루한 여자랑 평생 살 거라고 생각했어? 당신은 그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다른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모든 비난은 다른 여자와 함께하기 위해 그녀를 제거하려는 시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예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알 바 아니야. 그녀는 성공한 여자고 똑똑하고 당신과는 달리 남자를 기쁘게 하는 법을 알지. 그날 밤 수아는 서연의 방으로 왔습니다. 엄마, 왜 울어? 서연은 즉시 눈물을 닦았습니다. 괜찮아, 공주님. 그냥 머리가 좀 아파서 그래. 수아는 읽기 어려운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정말 아파? 아빠가 엄마는 아파서 자주 슬퍼하고 화낸다고 했어. 아빠가 내가 아빠랑 살면 엄마가 쉬고 나을 수 있을 거라고 했어. 서연의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어린 딸의 마음에 독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아를 조종하여 엄마를 떠나는 것이 친절한 행동이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엄마가 아프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연은 수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수아야, 내 말 들어봐. 엄마는 아프지 않아. 그냥 널 아주 많이 사랑할 뿐이야. 약속할게. 이제 화내지 않을게. 하지만 상처는 이미 남았습니다. 서연은 딸의 눈에서 망설임을 보았습니다. 문지방에서 대화를 엿듣고 있던 민주는 어둠 속에서 조롱하듯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멍한 서연을 지나치며 동정하는 척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내 시간을 즐겨! 민준이 서연의 귀에 대고 조용히 조롱했습니다. 곧 그녀는 널 엄마라고 부르고 싶어 하지도 않을걸. 조정 절차는 잔인한 농담이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답답한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법원이 지정한 조정위원이 타협점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김민준 씨, 박서연 씨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단지 수아에 대한 양육권, 최소한 공동 양육권을 원합니다. 재산에 관해서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 변호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잘 차려입은 비싼 변호사인 최진혁 변호사가 난폭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논의할 것이 없습니다. 최 변호사가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철을 테이블 위로 던졌습니다. 우리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박서연 씨는 이 결혼에서 유책 배우자입니다. 그녀가 가사와 자녀 양육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수아의 미래를 위해 완전한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민주는 마치 자신이 희생자인 양 무표정한 얼굴로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제 딸에게 최선인 것을 원할 뿐입니다. 그가 거짓 슬픔을 가장하며 말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엄마를 떼어놓는 것이 그녀를 위한 최선이라고요? 서연이 떨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웃었습니다. 박서연 씨,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리신다면 우리는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져갈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증거가 당신을 굴욕시킬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사진, 신용카드, 명세서, 전문가 의견서. 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 의뢰인은 당신이 어떤 반소도 없이 집을 떠나도록 허락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수화도 없이 내 집을 떠나라고요? 미쳤어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조정위원이 개입하려 했지만 민준과 그의 변호사는 완강했습니다. 조정은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들이 나갈 때 서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힘내요, 서연 씨.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첫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침착함을 유지하라고 상기시켰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위압적이었으며 높은 나무 벽, 무거운 의자, 그리고 매우 권위적으로 보이는 판사봉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반대편에 앉아 최 변호사와 함께 매우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유창하게 말했고 그의 목소리는 크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버전의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방치된 집 사진을 보여주며 서연을 게으르고 더러운 주부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여주며 서연을 낭비가 심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제 의뢰인인 김민준 씨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동안 그의 아내는 집에서 돈을 낭비하고 딸과 집을 방치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민준이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가 카드를 사용했고 그녀가 아플 때 일부러 사진을 찍었다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테이블 아래에서 손을 꽉 쥐는 것뿐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진정시키는 눈빛으로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이 변호사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혐의를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는 사진들이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신용카드 명세서가 민준 자신에 의해 사용되었다고 설명했지만 그의 주장은 약하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최 변호사가 제시한 물리적 증거에 대한 서연의 말뿐이었습니다. 판사는 메모를 했지만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왔습니다. 원고 측 전문가 증인을 신청합니다. 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윤채원 박사, 아동 심리학자입니다.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 여자는 아름답고 매우 우아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전문적인 정장을 입고 있었으며 자신감 있는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나쁜 여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설득력 있어 보였습니다. 여자가 선서를 할 때 서연은 그날 밤 민준의 셔츠에서 났던 것과 같은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돋았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아동 심리학자를 가장한 민준의 내연녀였습니다. 윤채원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은 명확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전문적이고 인상적으로 들리는 심리학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윤채원은 최 변호사의 질문에 답하며 증언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박서연 씨와 그녀의 딸 수아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박사님의 발견은 무엇이었습니까? 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윤채원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발견은 매우 우려스러웠습니다. 저는 박서연 씨에게서 일관성이 없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행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상당한 정서적 스트레스의 징후가 있습니다. 윤채원은 사실을 치명적인 무기로 바꾸며 거짓말을 하나씩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관찰. 쇼핑센터에서 박서연 씨는 수아를 난폭하게 끌어당기며 소리쳤고 이로 인해 수아는 사람들 앞에서 겁에 질려 울었습니다. 이것은 낮은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줍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수아가 위험한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거의 뛰어들 뻔했고 서연은 충격의 소리를 지르며 수아를 끌어당겼습니다. 수아야, 조심해. 그녀는 화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수아가 다칠까봐 겁이 났던 것이지만 윤채원은 그것을 언어폭력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두 번째 관찰, 공원에서. 윤채원이 계속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혼자 놀고 있는 수아를 무시하고 자신의 휴대폰에 더 몰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아가 넘어졌을 때 박서연 씨는 즉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알아차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과장되었고 히스테리에 가까웠으며 이는 넘어짐으로 인해 수아를 더욱 트라우마에 빠뜨렸습니다. 또 다른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이 부탁한 쇼핑 목록에 대해 문자를 보내고 있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수아가 비틀거렸고 그녀는 정말로 겁을 먹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달려가 수아를 껴안고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걱정하는 엄마의 반응이었지 히스테리 환자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제 결론은 윤채원이 판사를 단호한 목소리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는 7살 소녀를 양육할 안정적인 정서적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서연 씨가 자신의 불행과 정서적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아이에게 투사하는 부모와 증후군의 강력한 징후가 있습니다. 수아의 정신 건강을 위해 저는 더 안정적인 인물인 아버지 김민준 씨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채원의 증언은 매우 강력하고 매우 과학적이며 매우 파괴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그녀가 이 변호사에게 속삭였습니다. 모두 거짓말이에요. 그녀는 민준의 내연녀예요. 바로 그녀예요. 진정해요, 서연 씨. 이 변호사가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반응하지 마세요. 그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변호사는 반대 신문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그는 시도했습니다. 윤채원 박사님, 단지 원격 관찰에 근거하여 그렇게 심각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윤채원은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변호사님. 피험자가 인지하지 못할 때의 자연스러운 관찰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작이 없죠. 순수하고 진정한 행동입니다. 당신은 이 증언에 대해 김민준 씨로부터 돈을 받았죠. 그렇죠? 저는 제 전문 서비스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이지 제 결론에 대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님. 제 결론은 객관적이며 현장 데이터에 근거합니다. 윤채원이 교묘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습니다. 윤채원은 너무나도 잘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허점을 막았습니다. 재판은 그날로 휴정되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다리로 법정을 나왔습니다. 그녀는 파괴된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만족스럽게 윤채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살짝 미소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로비에서 서연은 벽에 기대어 흐느꼈습니다. 우리는 졌어요, 변호사님. 졌다고요.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어요. 이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멀리서 함께 걸어가는 민준과 윤채원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지만 완전히 멀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에요, 서연 씨. 이 변호사가 눈을 가늘게 뜨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녀가 그를 쳐다보는 방식, 그건 전문적인 심리학자가 의뢰인을 쳐다보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변호사는 서연에게 돌아섰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정말로 누구인지 알아내야 합니다. 다음 재판 며칠 전, 이 변호사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의 서류 더미는 이전보다 더 두꺼워 보였습니다. 서연 씨, 제가 이 여자의 과거를 추적해 보려고 했습니다. 이 변호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 다릅니다. 서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님? 그녀의 자격은 깨끗합니다. 너무 깨끗해요. 이 변호사가 코끝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심리학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등록된 임상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합니다. 그녀가 진짜 심리학자이거나 민준이 돈을 받고 거짓말을 하도록 고용했거나 아니면 민준이 이 모든 정체성을 매우 깨끗하게 위조한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가 그녀가 가짜 심리학자라고 비난하며 공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즉시 우리의 주장을 기각할 것입니다. 서연이 가졌던 짧은 희망은 즉시 사라졌습니다. 그럼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니요, 단지 그녀가 심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을 뿐입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녀의 증언을 반박하는 것이고 그것은 당신이 증언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연 씨. 이 변호사는 서연을 심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당신은 사진에 대해, 신용카드에 대해, 민준의 행동에 대해 당신의 버전을 모두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최 변호사는 분명히 당신을 도발하려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판사 앞에서 히스테리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윤채원이 당신을 묘사한 그대로 말이죠.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할게요, 변호사님. 노력해 볼게요. 그날이 왔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에 앉을 차례였습니다. 선서후 이 변호사는 부드러운 질문으로 시작하여 서연이 주부로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서연은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목소리를 가다듬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돌보는데 집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의 일과를 설명했습니다. 방치된 집 사진에 대해 서연 씨, 그 맥락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그 사진들은 약 2달 전 민준이 찍은 것입니다. 저는 심하게 아팠습니다. 사흘 동안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민준에게 집안일을 돌봐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일이 너무 바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매우 지저분해졌습니다. 저는 청소할 힘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 명세서에 관해서는 그것은 제 이름으로 된 가족카드였지만 민준이 더 자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주 카드가 업무상 자주 한도에 도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믿었습니다. 저는 그 명품 가방이나 보석을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소송 서류에서 보기 전까지는 그 비용에 대해 알지도 못했습니다. 서연은 모든 것을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청석의 일부 사람들이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부는 동정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판사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 변호사의 차례가 왔습니다. 교활한 변호사는 일어나서 넥타이를 바로잡고 조롱하듯 증인석으로 다가갔습니다. 박서연 씨, 그가 지나치게 달콤한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오는 당신의 남편, 김민준 씨가 의도적으로 당신에게 누명을 씌웠다고 말하고 싶은 건가요? 그런가요? 서연은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단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들리는군요. 남편이 더러운 집 사진을 찍고 남편이 신용카드를 쓰고 모든 것이 남편 탓이군요.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군요. 당신은 완벽한가요? 물론 아니죠.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는 실패작이 아니에요. 실패작이 아니라고? 최 변호사가 경멸적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연 씨, 당신은 그 사진들이 찍혔을 때 아팠다고 말했습니다. 사흘 동안 심하게 아팠다는 것을 증명할 진단서가 있습니까? 서연은 침묵했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약국에서 약을 먹었어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그래서 증거가 없군요. 최 변호사가 재빨리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진짜 사진 증거에 대한 당신의 말뿐이군요. 흥미롭네요. 최 변호사는 신용카드에 대한 다른 주제로 넘어갔습니다. 당신은 남편이 그것들을 사용했다고 말하지만 카드는 당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카드가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은행에 알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남편에게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군요. 이것이 당신이 부주의하고 재정적으로 무책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요? 아니면 당신이 모든 구매를 승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가요? 저는 그를 믿었어요. 그는 제 남편이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맹목적인 신뢰로군요. 최 변호사가 쏘아붙였습니다. 가족의 재정을 망친 신뢰.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남편을 탓하는군요. 탓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다. 최 변호사는 손을 들어 올리고 자기 테이블로 돌아가 크게 인쇄된 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는 판사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증거 12호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서연의 눈이 공포로 커졌습니다. 그것은 이혼 소송을 받기 몇 주 전, 침실에서 머리가 헝클어진 채 울고 소리치는 자신의 사진이었습니다. 박서연 씨,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최 변호사가 의기양양한 어조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격렬하게 떨었습니다. 눈물이 다시 눈에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윤채원 박사님이 말한 것에 대한 진짜 증거가 아닌가요? 불안정한 감정, 히스테리, 이것이 유능한 엄마의 얼굴인가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서연이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물은 이제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이 막 집에 돌아왔어요. 그는 저를 쓸모없는 아내라고 불렀어요. 제가 짐이라고 말했어요. 저를 모욕했어요. 제가 수아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가 저를 도발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인정하는군요. 최 변호사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공격했습니다. 당신은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당신은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 당신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합니다. 윤채원 박사님이 묘사한 그대로죠. 그렇죠? 아니에요. 서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그가 저에게 누명을 씌운 거예요. 그가 저를 상처 입힌 후에 몰래 저를 찍었어요. 그는 악마예요. 그는. 그만. 판사 봉이 세게 내리쳐졌습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서연은 흐느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파괴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는 민준과 최 변호사가 원했던 그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히스테리 환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조작한 타락한 엄마의 이미지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민준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마치 아내의 불안정함에 상처받은 것처럼 거짓 슬픔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판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명확했습니다. 그는 이미 입장을 정했습니다. 그날의 재판은 서연 측의 완전한 패배로 끝났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들이 나갈 때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서연은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끝났어요, 변호사님. 그녀가 힘없이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판결 선고는 다음 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이 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아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집에 없었습니다. 아마도 윤채원과 함께 미리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서연은 침대 발치에 앉아 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수아의 뺨에 조용히 떨어졌고 아이는 살짝 움직였습니다. 엄마, 수아가 반쯤 잠든 채 눈을 떴습니다. 쉿, 계속 자, 공주님. 서연이 우느라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아마도 완전한 엄마로서의 마지막 포옹일지도 모릅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엄마는 널 아주 많이 사랑한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 언제나. 엄마의 슬픔을 감지한 수아는 그녀를 꽉 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서연은 천천히 몸을 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다시 보았습니다. 수아의 베개 밑에서 낡고 깨진 태블릿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수아는 잠결에도 그것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왜 수아가 그 망가진 물건에 그렇게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날 밤 그녀는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망가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딸의 이마에 뽀뽀하고 자신의 세상의 종말을 마주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법정은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아침 공기는 무겁고 숨막혔습니다. 서연은 붓고 공허한 눈으로 의자에 뻣뻣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 옆에서 이 변호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앞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모든 것을 다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서연처럼 그들도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법정 반대편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주는 새 양복을 입고 신선하고 자신감에 차 보였습니다. 그는 때때로 미소를 짓고 최 변호사와 조용한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승리는 손에 잡힐 듯 했습니다. 방청석에서 서연은 윤채원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크림색 드레스를 입고 우아하게 앉아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 승자의 미소로 서연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법정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아플 정도로 세차게 뛰었습니다. 가사소송 사건 번호 이혼 소송에 관하여 판사가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심리의 목적은 판결을 낭독하는 것이지만 그에 앞서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먼저 일어서서 자신의 승리를 능숙하게 요약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았습니다.
박서연 씨의 가사 의무 소홀을 증명하는 사진 증거, 그녀의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재정적 증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명한 아동 심리학자인 윤채원 박사님의 증언으로 그녀는 피고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심지어 지난 재판에서 박서연 씨의 히스테릭한 행동을 이 법정에서 목격했으며 이는 윤채원 박사님의 진단을 확인시켜주고 명확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민준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유능한 아버지이자 재정적으로 성공했으며 무엇보다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딸의 미래에 대해 진정으로 염려하는 김민준 씨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여기서의 선택은 매우 명확합니다. 이것은 아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는 것입니다. 수아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우리 의뢰인인 김민준 씨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하고 그의 재산 분할 신청을 승인해 주실 것을 간청합니다. 최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앉았습니다. 이제 이 변호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둘러보았고 판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변호사가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목격한 것은 증거가 아니라 명예에 대한 공격입니다. 매우 잘 계획된 중상모략입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요리사의 주방 사진을 잘못된 순간에 찍으면 더러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명세서는 조작될 수 있으며 특히 한쪽이 완전한 재정적 통제와 다른 쪽의 신뢰를 가질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만 관찰하고 맥락에서 벗어난 몇 가지 사건의 단편들로부터 급진적인 결론을 내린 전문가의 의견, 전문가 증언이 어머니가 7년 동안 쌓아온 깊은 모성애보다 더 강한가요? 이 변호사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소녀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그녀의 재산을 훔치고 잔인하게도 그녀에게 가장 소중한 유일한 것, 그녀의 딸을 뺏으려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서연 씨는 좋은 엄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떤 엄마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녀는 수아를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이 잘 짜인 중상모략이 그 유대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양심에 따라 판단해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이 변호사는 앉았습니다. 법정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의 변론은 훌륭하고 감정적이었지만 서연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변호사의 변론은 믿음에 근거했습니다. 최 변호사의 변론은 물리적 증거와 전문가 의견에 근거했습니다. 법의 눈에는 승자가 이미 명백했습니다. 판사는 헛기침을 하고 안경을 쓰고 자기 앞에 두꺼운 서류철을 펼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양측의 모든 서류를 검토하고 모든 증언을 듣고 제시된 모든 증거를 고려한 후 판사가 감정 없는 어조로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움츠러들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김민준 씨가 상당한 증거를 성공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첫째, 시각적 증거. 즉 사진들은 피고 박서연 씨의 가사관리 소홀을 보여주었습니다. 둘째, 재정적 증거는 피고 명의의 신용카드에 상당한 지출 불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문장이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판사가 그의 목소리가 최종적으로 들리도록 말했습니다. 박서연 씨의 정서 상태에 관한 전문가 증인 윤채원 박사님의 증언입니다. 이 증언은 불행하게도 지난 재판에서 피고 자신의 행동에 의해 강화되었으며 법원의 아동의 발달을 위한 심리적 환경에 대한 매우 우려스러운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끝이었습니다. 민준은 서연을 쳐다보았고 그의 입가에 희미하고 잔인한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윤채원은 박수를 칠 준비가 된 듯 자리에서 몸을 고추 세우기 전에 위의 모든 고려사항을 고려하고 특히 미성년자 수아의 최선의 이익과 정신 건강을 위해 판사는 판사봉을 들었고 서연은 그녀의 인생을 파괴할 판결을 들을 준비가 된 채 눈을 감았습니다. 법원은 선고합니다. 멈추세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법정의 침묵을 꿰뚫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롭고 명확했습니다.
모두가 동시에 목소리의 근원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 뒤쪽에 살짝 열린 문에 수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여전히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몰래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민준의 얼굴은 오만함에서 충격과 두려움으로 변했습니다. 수아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그가 공황 상태에서 소리쳤습니다. 경비, 수아야, 앉아, 공주님. 민준이 긴장된 목소리로 다시 시도했지만 수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법정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엄마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한 아버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판결을 기다리며 조용했던 법정은 이제 얼어붙었습니다. 막 떨어지려던 판사봉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판사의 눈은 문에 서 있는 작은 소녀를 보며 커졌습니다. 서연은 심장이 뺏는 것을 느끼며 돌아섰습니다. 수아야. 그녀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누가 그녀를 데려왔을까? 민준의 반응이 가장 빨랐습니다. 조금 전까지 오만함과 승리감으로 가득 찼던 그의 얼굴은 이제 창백하고 핏기가 없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순수한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아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의 가면 없이 높아졌습니다.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여긴 놀이터가 아니야. 경비, 어떻게 아이가 들어올 수 있었지? 수아는 아버지의 외침에 움츠러들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법정 안으로 더 깊이 들어왔습니다. 수아야, 아빠가 말했잖아. 돌아서서 앉아. 민준이 이제 반쯤 일어서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그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도 당황했습니다. 그는 일어나 판사에게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절차상의 폭거입니다. 이 재판은 비공개입니다. 미성년자는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며 절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에게 아이를 내보내도록 명령해 주십시오. 서연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 마음의 일부는 수아가 이 끔찍한 장소에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수아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걸까? 민준이 그녀를 완전히 중독시키는데 성공했을까? 수아는 판사에게 아버지를 더 좋아한다고 말할까? 그 생각은 서연을 메스껍게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변호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울려 퍼지며 최 변호사를 멈췄습니다. 이 아이는 명백한 목적으로 여기에 왔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판사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모두 조용.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민준과 최 변호사를 쳐다보며 그들의 항의를 잠재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의 시선은 수아에게로 옮겨졌고 그의 표정은 부드러워졌습니다. 수아는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발걸음이 조용한 대리석 위에서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양쪽 변호사 테이블 사이의 중간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높은 왕좌에 앉아있는 판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수아가 떨리지만 법정 전체에 명확하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 아가씨. 판사가 더 아버지 같은 어조로 말했습니다. 왜 여기에 있니? 누가 데려왔어? 혼자 왔어요. 이모가 데려다 줬는데 몰래 들어왔어요.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쁘다고 말하는 걸 들었어요.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아야, 말 조심해. 조용히 하시오 김민준 씨. 판사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가 말하게 놔두시오. 서연은 입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수아는 용기를 내는 것처럼 침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다시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맑고 밝은 눈은 진심을 표현했습니다.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쁘다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 엄마가 많이 화낸다고 했어요. 아빠가 우리 엄마는 나를 돌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그녀가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살짝 떨렸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끝이었습니다. 수아는 민준의 모든 거짓말을 반복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문장이 서연으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뭘 좀 보여드려도 될까요? 수아가 애원하는 눈으로 판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거요. 그 문장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엄마는 모르는 거.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일까? 최 변호사는 다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터무니없습니다. 아이의 녹음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허가 없이 녹음된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 녹음이 당신의 전문가 증인의 거짓말을 증명합니다. 최 변호사님. 이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흥미롭군요. 말다툼은 그만하시오. 판사가 판사봉을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이전에는 아버지 같았지만 이제는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그는 여기에 큰 거짓말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법원석이 이 아이를 도와주시오. 즉시 이 장치를 법정 모니터에 연결하시오. 안 돼요.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는 하얀 손마디로 테이블 가장자리를 잡았습니다. 반대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것은 함정입니다. 반대는 기록되었습니다. 김민준 씨, 이제 자리에 앉으시오.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서기는 재빨리 수아에게 다가가 깨진 태블릿을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그는 케이블을 찾았고 잠시 후 법정벽에 큰 모니터가 꺼졌다가 수아의 태블릿의 홈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준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의 뒤에 있던 윤채원은 격렬하게 떠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서기 옆에 서 있는 수아는 화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나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임무에 집중했습니다. 이거요. 그녀가 갤러리의 비디오 파일을 가리켰습니다. 서기가 클릭했습니다. 비디오 썸네일이 나타났습니다. 계속해 아가씨. 판사가 말했습니다. 비디오를 열어봐. 수아는 작은 검지를 뻗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비디오가 시작되었습니다. 큰 모니터 화면이 깜박였습니다. 샷은 약간 흔들리고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각도는 낮았고 마치 무언가 뒤에서 녹화된 것 같았습니다. 조용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거실이네. 서연이 소파와 방구석의 큰 화분을 알아보고 속삭였습니다. 비디오는 수아가 숨바꼭질할 때 자주 숨던 그 화분 뒤에서 녹화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인물이 프레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민준과 윤채원. 법정에서처럼 전문적인 정장을 입은 윤채원이 아니라 우아하고 편안한 실내복을 입은 윤채원이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풀려 있었습니다. 민준은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즉시 윤채원을 뒤에서 껴안고 그녀의 목에 키스했습니다. 오, 세상에! 억눌린 외침이 법정 전체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은 숨막힌 채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 그녀의 의심,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를 망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한 여자는 그녀의 집에서 그녀의 남편과 잠자리를 같이 한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반대편에서 최 변호사는 입을 벌린 채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당신은 나한테 이것에 대해 말한 적이 없잖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민준에게 돌아섰습니다. 방청석에서 윤채원은 얼굴을 숨기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비디오 속 인물들의 목소리가 법정의 침묵 속에서 명확하게 들려왔습니다. 윤채원의 목소리. 당신 계획이 정말 효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해? 당신 아내 너무 멍청해. 자신감에 찬 민준의 웃음소리. 멍청하고 순종적이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을 거야. 모든 돈은 이미 당신 계좌로 이체됐어. 자기야. 확신해? 서연은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공동 계좌에서 나온 그녀의 돈이 윤채원의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오, 세상에. 그녀 옆에서 이 변호사가 중얼거렸고 그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디오는 계속되었습니다. 민준은 소파에 앉아 윤채원을 자기 무릎 위로 끌어당겼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내일 판결이 나자마자 나는 공식적으로 수아의 양육권을 얻게 될 거야. 우리는 즉시 이 지옥 같은 집을 팔고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진 스위스로 이사할 거야. 윤채원의 목소리. 요염하게 그런데 수아는 엄마한테 아주 애착이 강한 것 같던데. 이것이 서연을 가장 아프게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참으며 민준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경멸적으로. 오, 애는 다루기 쉬워. 새 태블릿 하나 주면 엄마는 잊어버릴 거야. 당신이 그녀의 새 엄마가 될 거야. 더 똑똑하고 성공했고 훨씬 더 섹시한 엄마 말이야. 민주는 비디오에서 윤채원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습니다. 그만, 꺼요. 분노한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비디오를 멈추기 위해 서기 테이블로 달려가려 했습니다. 경관들, 그를 제압하시오. 판사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문을 지키던 2명의 경비원이 즉시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민준이 움직이기도 전에 그를 제압하고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었습니다. 민준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몸부림쳤습니다. 놔줘. 이건 사실이 아니야. 조작된 거야. 민준이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를 조용히 시키시오. 비디오를 계속 재생하시오. 끝까지 봐야겠소. 판사가 명령했습니다. 비디오는 법정의 혼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재생되었습니다. 이제 윤채원의 차례였습니다. 윤채원의 목소리. 난 아직 좀 걱정돼. 심리학자로서의 내 증언은 어떻게? 만약 서연의 변호사가 그의 관찰로 그걸 반박하면? 민준의 목소리. 다시 웃으며 이미 준비해뒀어. 지난주에 그녀가 히스테릭하게 우는 걸 녹화해놨어. 기억해. 재판에서 내가 그녀를 다시 도발할 거야. 그녀가 폭발할 때까지 모욕할 거라고. 그녀는 판사 앞에서 소리치고 울게 될 거야. 서연은 흐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증언, 사진, 자신의 비명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그녀에게 누명을 씌웠습니다. 민준의 목소리. 그녀가 히스테리를 부리자마자 당신의 증언은 완벽해 보일 거야. 판사 자신이 그녀가 불안정하고 미친 여자라는 걸 보게 될 거라고.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을 거야. 그들은 전문가인 윤채원 박사님을 믿을 거야. 비디오는 마침내 민준과 윤채원이 와인잔을 부딪히며 웃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디오가 끝났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법정에는 몇 초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의 흐느낌과 경비원들에게 제압된 민준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판사, 서기, 방청석. 심지어 최 변호사까지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검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방금 매우 잘 계획된 사악한 음모를 목격했습니다. 사기, 위증, 자금 세탁, 그리고 법원 조작. 방청석에서 일부 사람들은 윤채원을 찾으며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있다, 저 여자.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윤채원은 자신이 완전히 폭로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공황 상태에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뒤쪽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방금 재생된 비디오를 지켜보던 작은 영웅 수아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제압된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엄마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맑은 눈은 눈물로 가득 찬 서연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 판사는 판사 봉을 높이 들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조용히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테이블에 세게 내리쳤습니다. 모두 조용, 법정은 속개합니다. 경관들은 모든 출구를 폐쇄하시오. 아무도 나가지 못합니다. 저 여자, 윤채원 박사를 즉시 체포하시오. 법정에는 통제된 혼란이 일었습니다. 판사의 분노에 찬 판사 봉 소리는 명령인 동시에 모두를 얼어붙게 했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민준을 제압했던 2명의 경비원은 이제 그를 의자로 끌고 갔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소리치지 않고 그저 헐떡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은 광기에 차 있었고 비싼 양복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뒷문에서는 또 다른 소동이 있었습니다. 윤채원은 공황 상태에서 판사가 방금 닫으라고 명령한 큰 문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문고리를 잡아당기고 헛되이 밀었습니다. 한 여성 경관이 재빨리 그녀를 가로챘습니다. 윤채원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전문적인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착하고 설득력 있는 심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겁에 질려 히스테릭하게 우는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정확히 그녀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사진에서 이용했던 바로 그 이미지였습니다. 인과응보는 너무나 빠르고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이리로 데려오시오. 판사가 차갑고 무자비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경관들은 흐느끼는 윤채원을 앞으로 끌고 와서
이제 피고인석처럼 보이는 증인석에 앉혔습니다. 법정 반대편에서 민준의 변호사인 최 변호사는 녹아내리는 밀랍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넥타이는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판사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자기 앞에 서류 더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경력과 명성은 아이의 깨진 태블릿에서 나온 비디오 하나로 한순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연루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불륜에 대해서는 몰랐을지 모르지만 조작된 사진 증거와 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준비된 증언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 자신은 여전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앞의 장면을 영화처럼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흐느낌은 진정되었고 얼어붙은 충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녀 옆에서 이 변호사는 부드럽게 그녀의 등을 두드렸지만 그의 눈은 최후의 일격을 가할 준비가 된 채 판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서기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폭풍 속의 고요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녀는 엄마가 괜찮은지 확인하려는 듯이 엄마만 쳐다보았습니다. 판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법복을 바로잡았습니다. 그는 민준을, 윤채원을, 그리고 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김민준 씨. 판사가 조용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당신 딸의 소유이며 당신의 집에서 녹화되었습니다. 아직도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싶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비참한 시도였습니다. 저 여자, 윤채원이 모든 것을 계획했어요. 그녀가 저를 유혹했어요. 이 말을 듣고 윤채원은 즉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쟁이, 당신이 나한테 시켰잖아. 당신은 나와 결혼할 거라고 말했어. 모든 돈을 내 계좌로 이체할 거라고 말했어. 나는 당신을 위해 이 모든 것을 했어. 조용! 판사가 다시 판사봉을 내리쳤습니다. 당신들 둘 다 똑같소. 당신들의 자백은 이미 법정 기록에 기록되었소. 판사는 윤채원에게 돌아섰습니다. 윤채원 씨, 당신은 이 자리에 선서하에 앉아 거짓 증언을 했소. 당신은 어머니의 인생을 파괴하고 범죄를 돕기 위해 당신의 전문 자격을 사용했소. 당신은 당신의 윤리 강령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이 법정 앞에서 위증을 저질렀소. 판사는 최 변호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신, 최 변호사님, 당신이 이 재판에 제출한 증거, 이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의심했어야 했소. 당신은 지난 재판에서 증인을 도발하여 당신 의뢰인의 거짓 서술에 맞추려 했소. 당신은 이 직업을 더럽혔소. 나는 변호사 협회에 당신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도록 요청할 것이오. 최 변호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침내 판사는 민준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너무나 날카로워서 마치 그 남자의 피부를 벗겨내는 것 같았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은 정의를 요구하며 이 법정에 들어왔소. 당신은 아내를 실패했다고, 불안정하다고 비난했으며 그녀의 재산을 요구했고 최악은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라고 요구했소. 판사는 민준의 소송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당신의 소송을 검토해 봅시다. 첫째, 아내가 실패했고 집을 방치했다는 비난. 거짓으로 입증되었소. 비디오는 방금 당신이 그녀를 중상모략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소. 판사는 서류철에서 한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둘째, 아내가 재정적으로 무책임하고 낭비가 심했다는 비난. 거짓으로 입증되었소. 비디오는 당신이 공동계좌에서 돈을 훔쳐 내연녀의 계좌로 이체했다는 자백이요. 이것은 중상모략일 뿐만 아니라 절도요. 그는 두 번째 장을 던졌습니다. 셋째, 아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했다는 비난, 거짓 전문가 의견으로 뒷받침된 명백한 음모로 입증되었소. 비디오는 당신이 아내를 도발하고 몰래 녹화하고 그것을 이 법정을 속이는 데 사용하기 위해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하오. 그는 세 번째 장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모든 소송은 판사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거짓말, 탐욕, 그리고 간통에 근거한 쓰레기 더미요. 법원은 김민준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을 전적으로 기각합니다. 판사 봉이 세게 내리쳐졌지만 판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변호사와 서연을 쳐다보았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오.
이 새로운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근거하여 법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첫째, 판사가 손가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미성년자 수아에 대한 완전한 양육권은 그녀의 생모인 박서연 씨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여됩니다. 서연은 숨을 헐떡였습니다. 이제 흐르는 눈물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쳐다보았습니다. 둘째, 판사가 계속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이혼 소송은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박서연 씨가 즉시 반소를 제기할 것을 제안합니다. 박서연 씨, 남편과 이혼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서연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제 패배하여 고개를 숙인 민준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즉시 이혼을 요구합니다. 좋소. 판사가 외쳤습니다. 법원은 간통과 사기를 이유로 남편의 유책 사유로 박서연 씨에게 유리하게 이혼을 판결합니다. 박서연 씨에게 완전한 양육권을 부여합니다. 셋째, 판사가 일어섰습니다. 김민준 씨와 윤채원 씨 명의의 모든 자산은 즉시 동결됩니다. 법원은 박서연 씨에게서 도난당한 모든 자금을 추적하기 위한 전면적인 조사를 명령합니다. 현재 점유하고 있는 집은 박서연 씨와 수아의 완전한 소유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넷째, 판사의 목소리는 이제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디오 증거와 이 법정에서의 증언에 근거하여 사기 공모, 위증, 가정 절도, 그리고 법정 증거 조작을 포함한 다수의 범죄에 대해 김민준 씨와 윤채원 씨의 즉각적인 체포를 명령합니다. 그들을 데려가시오. 경비원들은 즉시 민준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날 아침 오만하게 들어왔던 남자는 이제 고개를 숙인 채 끌려나갔습니다. 그는 서연을 지나쳤습니다. 그는 감히 아내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윤채원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비명은 잦아들었고 붓고 지저분한 얼굴만 남았습니다. 그녀는 끌려나갔습니다. 그녀의 경력과 자유는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서연 씨. 우리가 이겼다고요. 서연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일어나서 천천히 법정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아가 그녀에게 달려왔습니다. 서연은 무릎을 꿇고 딸을 마치 자신의 구원자를 껴안는 것처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딸의 작은 어깨에 기대어 울었고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그녀의 작은 영웅에 의해 구원받은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재판일의 여파는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깨진 태블릿 이야기는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탐욕스러운 남편, 가짜 심리학자, 그리고 7살 영웅의 이야기는 몇 주 동안 지역 뉴스를 지배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서연과 수아에게 안개 속 같았습니다. 이 변호사가 모든 것을 처리했습니다. 판사의 명령에 따라 민준과 윤채원의 모든 자산은 동결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민준은 지난 1년 동안 거의 10억 원을 윤채원의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돈은 압수되어 서연의 새 계좌로 반환되었습니다. 크고 차가운 집은 이제 공식적으로 서연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나쁜 기억, 모든 구석에 있는 민준과 윤채원의 그림자. 이 변호사의 동의하에 서연은 집을 팔았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새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악당들에 대한 처벌은 빠르고 엄격했습니다. 압도적인 증거를 고려하여 민준은 사기, 절도, 위증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리학자 자격은 사실이지만 범죄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윤채원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자격증은 영구적으로 취소되었습니다. 교활한 최 변호사는 변호사협회에 의해 즉시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었고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형사고발에 직면했습니다. 인과응보는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그 재판일로부터 3개월 후 작은 녹색 공원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걱정의 무게가 사라진 얼굴의 서연은 그네를 타는 수아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은 큰 집이 아니라 소박하고 아늑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그곳은 그들의 함께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고 서연이 구운 쿠키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작은 케이터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항상 무시했던 그녀의 요리 솜씨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주문이 쇄도했습니다. 그녀는 바쁘고 피곤했지만 행복했습니다. 그녀는 독립적이었습니다. 엄마 보세요. 수아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서연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흙으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꽃이 곧 필 거예요. 서연은 수아의 짧은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와, 우리 딸은 식물 심는 걸 정말 잘하네. 그들은 잠시 나란히 앉아 오후의 햇살을 즐겼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물어볼 기회가 없었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공주님. 서연이 조용히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뭔데요, 엄마? 수아가 맑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낡은 태블릿에 있는 비디오 말이야. 왜 그걸 녹화했어? 수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마치 기억을 더듬는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윤채원 이모가 싫었어요. 왜 그녀가 싫었어? 윤채원 이모는 친절한 척하고 엄마한테 미소 짓고 쇼핑센터에서 당신과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화장실에 갔을 때 아빠한테 당신 아내는 너무 오래 앉아 있어 라고 말했어요. 공원에서도요. 그녀는 나를 봤지만 아빠한테는 엄마가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엄마는 나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서연은 놀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딸은 예리한 관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수아가 계속했습니다. 아빠는 늦게까지 일한다고 말했지만 나는 그의 차가 돌아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빠한테 내 새 그림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아빠가 윤채원 이모와 함께 들어오는 것을 봤어요. 아빠는 즉시 그녀를 껴안았어요. 나는 무서워서 화분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녹화했구나? 네, 낡은 태블릿으로 녹화했어요. 엄마가 나쁜 사람들이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어요. 그리고 저는 낡은 태블릿을 가지고 있었어요.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 말을 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주님,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엄마한테 말하지 않았어? 왜 그걸 비밀로 했어? 수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엄마는 알면 안 된다고 했어요. 서연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 네, 비디오에서 아빠가 윤채원 이모한테 내 아내는 멍청해서 모를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게 큰 비밀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엄마는 알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밀로 했어요. 엄마가 알게 되면 아빠가 화낼까봐 싫었어요. 그것은 순수한 아이의 논리였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엄마는 알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럼 왜 법정에서 그걸 보여줬어? 왜냐하면 판사님이 수아를 엄마한테서 떼어놓으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아빠는 엄마가 나쁘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윤채원 이모도 엄마가 나쁘다고 말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엄마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엄마는 나쁘지 않아요. 엄마는 최고의 엄마예요. 그래서 판사님께 아빠랑 윤채원 이모가 나쁜 사람들이라는 걸 보여줘야 했어요. 서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수아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그녀는 나쁜 엄마라는 민준의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의심했고 파괴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앞에는 그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놀라운 딸,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순수하고 똑똑한 소녀를 키웠습니다.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혼자 행동할 용기가 있는 용감한 소녀, 순수한 정의감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고마워, 공주님. 서연이 딸의 머리카락에 속삭였습니다. 나를 구해줘서 고마워. 수아가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사랑해, 엄마. 나도 사랑해, 수아야. 서연은 몸을 떼고 딸의 환한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영웅을 키우고 있었을 뿐이고 이제 그들 둘은 새 장을 시작할 자유를 얻었습니다.